어느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 서늘한 집이라 불리는 그곳은 수많은 괴담의 발원지였다. 귀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이 저택을 둘러싼 이야기의 주제였다. 20년 전 이 저택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와 두 아이, 그리고 딸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가족은 이사를 오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저택에 들어온 후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이유 없이 저택 구석구석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긁힌 자국이 나타났다. 가족은 이러한 일이 저택의 낡은 구조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혜진은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방을 서성이는 꿈을 꾸었고 아침이면 베개 밑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곤 했다. 머리카락 뭉치나 낡은 인형 같은 것들이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혜진은 더 이상 잠들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듣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며 불을 켜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분명히 문 쪽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혹시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순간 벽 쪽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이 굳었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서려는 그녀 앞에는 오빠가 서 있었다. 오빠는 자신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며 함께 부모님 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아이가 부모님의 방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처럼 혼자 말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을 깨우려 했으나 그 순간 창문 쪽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이 저택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저택은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갔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서늘한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여름밤 그곳에 탐험을 온 대학생 3명이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그들은 이 저택의 이야기의 매력을 느꼈고 무모하지만 근거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세 사람은 이상한 퀴퀴한 냄새와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어떤 잊혀진 시간이 이곳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듯 말이다. 탐험을 시작한 그들은 이내 2층에 어느 방에서 함께 사용할 랜턴이 꺼짐과 동시에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출입구를 찾기 위해 아수라장을 이루던 그들의 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속삭임에 놀란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얹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예전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가족이 경험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힘겹고 눈물 맺힌 요청이 적혀 있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온다면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무언가를 막아달라. 과연 이 대학생들은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서늘한 집에 대한 전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집의 창문을 쳐다보지 않는다. 누군가 그곳에 있을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든다며 이 썰은 여전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이야기 속에서 회자되며 서늘한 집은 아직도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혹시 여러분도 어느 여름밤 이 집을 탐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펜션이 있었다.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끊긴 그곳은 여행객들에게 호젓한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주변의 으스스한 분위기로 인해 일부에게는 으스스한 명소로 이름 높았다.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빠듯한 일정과 도시의 소음에 지쳐있던 우리는 적막한 자연 속에서의 며칠을 기대하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우리를 맞아주는 이는 다정한 미소를 띤 노부부였다. 펜션은 예상보다 더 낡았지만 그 나름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벽난로가 있는 거실, 나무로 된 계단, 살짝 기울어질 듯한 천장까지 모두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첫날 밤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먹고 마시며 웃던 중 펜션 주인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여긴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다네. 예전 이곳에 머물던 한 여행객이 실종되었지. 그 이후로 매년 같은 날 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처음에는 우습게 듣던 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차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그게 언제예요? 할아버지는 그저 빙긋 웃으며만큼이나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두 번째 층의 구석방을 배정받았고 친구들은 각각 다른 방을 선택했다. 한참 자리에 누워있는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사람의 웃음소리에 가까웠다.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더 이상 무서움을 견딜 수 없어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복도의 가장 끝 부분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명확했다. 소름이 돋아 물러서려 할 때 그가 천천히 손을 내미는 것이 보였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놀라서 돌아보니 친구들이 서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것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온몸이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깬 우리는 함께 조식을 먹으며 어젯밤의 경험을 공유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펜션을 떠나기 전 가벼운 마음으로 노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펜션을 벗어나려는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 그 사람을 본 건 자네뿐만이 아닐 걸세. 오늘 밤에는 조심하게.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계절이 되면 나는 그 검은 그림자의 주인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에 숨겨둔 공포를 되새김질하곤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모두가 겪어야 할 이야기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때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창작된 이야기로 특히 유명한 설정이나 클리셰를 활용한 공포 썰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평소 오컬트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아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썰을 읽곤 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던 어느 날 나는 심야의 초대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였다. 글을 쓴 이는 자신의 경험담이라며 읽기 전 주의사항을 달아놓았다. 만약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 많은 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숙사의 4층 끝방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만은 확실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친구들과 나는 용기를 내어 4층의 끝방으로 갔다. 평소엔 열리지 않던 문이 그날따라 쉽게 열렸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중앙에는 낡고 먼지 쌓인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초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초 주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을 따라가자 벽에는 정체 모를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술 기운에 취한 우리는 장난삼아 그 문자를 소리 내어 읽었다.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무언가 중독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히고 방 안의 불빛이 모두 꺼졌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방 안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검고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동자는 마치 우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남은 우리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도망쳤다. 다음 날 우리는 친구를 찾기 위해 다시 4층의 끝방으로 향했지만 그 방은 다시 잠겨 있었다. 결국 열 수 없었던 우리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기이하게 웃으며 그런 방은 애초에 4층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우리가 읽었던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피부에는 낯선 문양이 나타났다.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갔고 결국 대학을 자퇴한 후 각자 떠나야만 했다. 이후로 나는 그녀를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이 그 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오곤 한다. 기숙사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갈 때마다 그 끝방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방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 한켠에서 소름이 돋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만약 4층의 끝방을 마주치게 된다면 조심하기 바란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